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지난주 기념식에 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죠. 어느새 37주년. 그때 소년은 자라서 중년이 됐고 청년들은 어느새 또 노년을 바라봐야 할 만큼 지난한 세월들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간단치 않은 그 시간 동안 진실과 정의를 덮으려는 악독한 시도가 계속되어 왔었기에 다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기념사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사토론텐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은 5.18의 37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내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엔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연구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군복무 중에 5.18 진압 계엄군으로 동원되었던 이경남 경기도 평택 효독교회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네, 먼 길도 와주시고 또 바쁘신 중에 또 뭐 유엔도 나가셔야 되고 또 정치 현장도 바쁜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들 보셨지만은 아직도 뭐 감동도 남아 있고 기억이 생생한데요. 불과 며칠 전에 그 37주년 기념식. 뭐 핵심은 복원, 뭐 위로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새 대통령의 지시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또 이루어졌고 5.18 진상규명 또 정신 계승을 뭐 다짐하게 됐었고요. 그럼으로써 그 37주년 동안 진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해 왔던 그래서 아픔이 있었던 피해자들과 광주에 위로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제창을 하지 않았고 또 이후에 뭐 이상한 또 성명도 발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정치권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남다른 기념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감회부터 한번 좀 듣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는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남달랐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그 5.18 행사, 기념식을 참석했지만 그날만큼 감동적인 행사는 없었다. 특히 문재인 새 대통령의 연설도 너무 감동적이었다. 아마 37년 5.18 역사에서 하나 사건적 행사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30년 전 가해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망월동 묘지에 오셔서 87년도에 눈물을 흘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났었고 네.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광주와 함께하고 광주를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동과 함께 또 희망도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최 의원님도 뭐 5.18과 무관하지 않은 분이신데 특히 우리 저 김양래 이사님 5.18 당시 피해를 입었던 직접적인 당사자들 그동안 아픔이 많았는데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념식은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완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우리 5월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네. 이런 날도 다 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억울하고 간절했지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바로 옆에 그 김준태 시인이 옆자리에 네, 앉았는데 김준태 시인께서 연설을 한참 들으시더니만 저는 이제 막 울고 있는데 야, 이거 시보다 연설이 훨씬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인이 느끼는 그 시보다 훨씬 강한 연설. 네. 그걸 우리들이 그 현장에서 듣고 느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날은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네. 예, 뭐 기념식뿐만 아니라 이제 5.18 37주년 전체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사이에 좀 우리 이경남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5.18 37주년 맞았는데 이 5.18이 이 목사님의 인생에도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됐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5월 당시 그 당시에 진압군에 강제 동원돼서 뭐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위로부터 상당히 고초도 많이 당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일찌감치 그 신군부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증언도 용기 있게 거의 최초할 정도로 해주셨던 그런 분이신데, 37주년 5.18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기념식에서 그 대통령의 연설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네. 또 그 5.18 경과보고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5.18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또 5.18 끝난 후에 그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 고통받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달라는 그런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인정을 자리매김한 이후에도 또 어떤 권력,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5.18에 대한 그런 대우라든지 평가가 이렇게 부침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 5.18 기념식이나 5.18이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랬던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그 5.18 기념식에서는 정말 이 정부와 시민이 내면적으로 하나 된, 서로 공감하고 같은 이해와 같은 공감 가운데서 하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그 기념식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저도 그래서 보는 내내 아주 마음에 깊은 울림을 받았던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감상적인 감회만으로 머물 수는 없어서 또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의미, 또 국가 차원이나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희성 교수님,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그런 의미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번 기념식에서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 저는 이제 애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당사자인 강주 전남 시도민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향후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들 속에서 항구적으로 애우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 이제 9년 동안 폄훼하고 왜곡됐던 아픈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예우와 존중이 세상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기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념사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나아갈 방향, 특히 시대적 통찰까지도 명확하게 담고 계셔서 저희 연구자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글을 우리보다 더 저렇게 정확하게, 그다음에 쉽게 쓰면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겠냐라는 이제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명확하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의 의지를 밝히셨고, 기념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이 정부가 명확하게 자기 목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께 또 여쭤볼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여는 말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기념사가, 당연한 기념사가 감동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진상규명 약속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갈 방향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관련 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고 그러고, 국방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역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가는 길, 그동안 세워졌던 장벽이 이번으로 해서 완전히 좀 치워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국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하셨고, 그렇지만 역시 남아있는 건 저희들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5.18과 관련된 군 기록이 많이 폐기되거나 조작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증언이나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5.18에 있어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군 기록이나 그 공공기관의 기록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조작이 되고 폐기됐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각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에 뭐 연구자들 비롯해서 뭐 저희 재단도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또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증언들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헬기 기총소사 흔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에게 기증하고 있는 그 시민들의 발칸포 탄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위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과제가 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기대 상황이 되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현 상황에 대한 점검부터 다시 한번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살짝 이렇게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에 저도 이곳 사람으로 이제 살아오면서 보면은 계속 들었던 시위 현장에서 80년 이후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은 이른바 크게는 세 가지, 뭐 다 크게는 뭐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뭐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37년이 된 지금까지 이게 지금 미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온 전두환 회고록 이게 오늘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각각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됐다고 보시는지 김 교수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어떨까요? 진상규명은 한 발짝 나가다가 멈춰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네. 표현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5.18의 핵심적인 사격에 대한 명령, 그다음에 군의 작전의 전모 확인된 게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상규명을 하고 기념사업을 했으면 정말 좋은 올바른 과정이었겠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적 한계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은 이제 그 진실 규명에 있어서 가장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게 군이었거든요. 예. 군의 비협조가 37년 동안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진상 규명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자료 공개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호의 진상 규명의 기회가 열린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역사회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라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만의 관심으로 전락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두환이 엉뚱하게 회고록을 내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또 작용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높고 정부의 의지도 높고 지역사회의 기대도 높은 이 시기가 진상규명의 절호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적당하게 이게 방금 김 교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타협의 산물이에요.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예. 진상 규명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그 5.18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88년에 청문회를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최종 보고서 채택이 안 돼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가버렸냐면은 그 대충 이거 민주화 운동을 하자 이렇게 그 정치적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서 보상을 해버리니까 네. 우리 전라도 사람들 특히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몫이 좀 됐네. 그 보상을 한 정도면은 이게 뭔가 정확하게 그 가닥이 추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이에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전두환 노태우의 행위가 내란 행위라고 분명히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 행위고 네. 광주 시민을 5월 27일 날 마지막 재진입 작전을 하면서
그 살상 행위는 내란 목적 살인 행위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조차 그 이후에도 그걸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놈들이 특별 사면을 받고 나서는 이제 왜곡을 하네요. 나는 무죄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간단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진실 규명이 되고 나서 차근차근 한 가닥씩 추렸어야 되는데 예. 진실 규명이 없이 이게 가는 상황이고 예. 또 대법원에서도 중간에 그런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법 처리가 됐지만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진실 규명 작업과 정부가 공인하는 이 진상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절호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폭력을 처리하는 방법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그게 통용돼서 우리도 그걸 많이 준용해서 따르고 있는 편인데요. 이른바 진실은 밝히되 화해하자 이런 예. 진실과 화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우리 김양래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 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가해자가 참여를 하고 사과하는 일도 없었고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세상이 안 오도록 더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즉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도 정비가 안 되는데 화해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정책 타협이랄까요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걸 정권 차원에서 방조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부추기고 예. 하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예.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참으로 좀 통탄스러운 환경이 나왔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게 바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5.18 연설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목사님. 그 5.18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 뭐 한 160명 넘고 또 실종자가 한 7, 8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이 넘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고 또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건인데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조사의 주체, 이런 어떤 진실을 밝히고 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될 사람들 국가기관 자체거든요. 예. 정부 자체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시민들의 요구고 이제 5.18 이후에 신군부 세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집권 세력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만 권력 집단에서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별히 이제 광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 끌게 된 것이 88년도 5.18 청문회인데 그때 집권당이었던 민정당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치졸할 정도로 이 진상규명을 회방했습니까? 예, 예. 방해놓고 했고요. 그리고 또 1995년도 이제 5.18 특별법 제정되면서 이제 5.18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지만 그때 당시도 여전히 민자당이라는 민정당의 중심이 된 민자당이라는 집권 여당 밑에서 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실규명이나 이런 모든 것도 그 후에 처벌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키는 부실했던 정치적 타협 이 부분을 다시 푸는 방법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주는 좋은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되네요. 예. 전두환에게 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정말 금년에는 뭐 저희 5.18 재단 같은 경우는 단체들하고 이게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 공개를 해가지고라도 예.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좀 끌어내고 예.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광주에 와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이상 목표를 달성을 해가지고
대통령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벙어리가 돼갖고 있었는데 사실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대통령을 만나면은 당신이 이거 약속했지 않냐, 이거 지켜야 된다 하고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 연설을 듣고 나서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저희들도 그때 그 뭐랄까 정말 그 기분이 좋고 그랬지만은 뭔가 좀 그 겪어보니보다는 어색함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고 이 목사님 말씀에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은 아까 돌아가신 분들은 뭐 정식으로 국가가 발표하고 있는 게 165명입니다. 그리고 그 행불자라고 인정된 사람, 그 소위 보상심의위원회 인정된 사람이 80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걸 최종 인원을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실종이 된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한 300명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행이 된 사실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직도 그 기록이 안 유공자로 나오고. 이 등록이 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한 500여 명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함께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그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민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가 차원의 그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상황에 온 것은 아까 정치적 타협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보면은 그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5.18이 갇혀 있었던 뭐 이런 것들 아까 목사님도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민정당, 민자당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그 어떻게 보면 양 진영의 그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5.18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했던 정치권의 책임이 상당히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정치권에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뭐 국민의당도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과거 정치권이 약간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좀 공의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진실의 규명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특히 지역 정치권, 진보 진영 또 시민사회가 함께 좀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시 이제 37주년을 맞아서 이제 진상규명 그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당에서도 일자 올해 2월 헬기 사격 국가수 보고가 나오면서 상당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위를 만들고 또 5.18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 사격 진상규명 문제 또 최초 발표자가 어떤 의도로 발표를 했는지 이것들을 밝혀내자는 것 또 그래서 정부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자 필요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주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진상규명 전체로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행불자들 문제 또 21일 그 자유권 발동의 계기가 되었던 그 집단 발포의 그 계기들을 규명해내는 문제도 있고 또 광주교도소 총격 사건 같은 경우 지금 27명이라고 27명을 발표를 했는데 시신은 11구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도 17명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들. 또 주한마을 사건들. 그리고 그 시신들을 발굴해서 수습하고 유족을 찾아드리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아까 중요한 게 그 뒤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청문회 과정에서 군부가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를 하거든요. 자료를 조작하고 이것도 조사가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5.18 그러니까 성격 규명이 제대로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이 대법원은 분명히 성격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자들이 그 음모를 보통 만들잖아요. 음모를 하잖아요. 그 음모의 상황부터 우리가 본다고 하면 5.18에 대한 진상이라고 하는 건 새로 써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과잉 진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그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을 죽이려고 왔다고 하면 그건 이미 살상이 준비돼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봤던 것은 바로 그 모습인데 지금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돼가지고 연성화돼가지고 과잉 진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거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다시 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나타난 현상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라 해당하는 음모 부분까지 더 깊이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그 진상규명의 문제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 뭐냐면 단지 이제 이게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내지는 이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 시민사회의 노력이 미흡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살상했던 행위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공고하게 구축돼 있는 사회고 보수 이데올로기의 근간은 군대로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진압을 했고 결국 이건 이제 보수 독재 정권의 존재 이유와 든든한 버팀목을 허물어버리는 결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이 되는 것을 꺼려했고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애국과 폄훼가 진행되는 것은 이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이 결국은 보수 정권의 토대인 군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 문제에 있어서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이 5.18에 대한 조사가 되면서 세부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떤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발포명령자라든지 실종자 같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흡하게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처벌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치권 사면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국민적인 정의감과는 배치되는 정치적인 그런 타협들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확실한 정돈 같은 게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하는 국정원장 출신이 남재준인가? 그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도소 습격 사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죠.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교도소 습격 사건이 없었다예요. 또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27구의 시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교도소 습격한 데에서 군에서 습득한 무기, 소위 말하는 습격한 사람들로부터 습득한 무기는 M1 한정이에요. 어떻게 M1 한정을 가지고 교도소 습격을 합니까? 27명을 죽였는데 총 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도소장이 증언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도소 습격 사건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주 시민이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 이거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전두환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기대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책임자 처벌하고 아까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결국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진실이 이제 감추어지게 됐던 것에 그동안 최근에 보도를 따르면은 이른바 5.11 대책반, 군 보안사령부, 국가가 주체되고 군이 주체됐던 거기에서 계속적인 왜곡, 조작 이것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을 가리게 됐고 뭐 그랬던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헬기 사격 이런 것들 아닙니까? 최근에 논란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서 언급하실 거 있으면 시청자들 웬만큼 알 것은 같습니다만 간략히 언급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일 빌딩에 헬기 탄원이 발견된 거죠. 36년 만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일 빌딩은 두 가지 진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37년 전 강주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네. 헬기를 동원해서 군대가 야만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37년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37년 동안 강주가 어떻게 애곡되고 폄훼됐는지. 네. 처음 이제 그 헬기 사격을 목격하셨다라고 증언하셨던 이제 조비오 신부님이나 피터스 목사님들. 그래서 그분들은 종교적인 양심과 용기로 처음 헬기 사격의 진실을 증언하셨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전두환 해고록을 보면 뭐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37년 동안 헬기 사격은 묻혀 있었고 헬기 사격을 주장했던 분들이 오히려 인격적 모독을 떠나서 거짓말쟁이라고 예. 호도됐던 그 37년의 모습을 헬기에 탄원이 발견되면서 다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준 거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37년의 전의 진실, 그리고 37년 동안 5.18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애곡되고 폄훼되어 왔는가를 웅변적으로 전일 빌딩의 헬기 탄원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런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을 때 진실은 하나씩 열려지는, 그래서 진실의 그 다다르는 과정들이 대단히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걸 또 전일 빌딩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조작하고 왜곡한 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발포, 헬기 사격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아까 5.11 대책반, 보안사령부에 이렇게 좀 왜곡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가장 결정적인 게 자위권의 발동이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문제의 가장 큰 뿌리가 여기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경남 우리 목사님께서 이른바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이 광주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발포와 관련한 이런 거짓에 대해서 들으신 바나 목격하신 바나 또는 주변에 그 부분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5.18 주실 것 같아요. 와중에 이제 발포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나 본격적인 발포는 21일 날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21일 날 도청 앞 발포 사건에는 양면적 모습이 다 있습니다. 네. 우발적인 모습도 있고 계획적인 모습도 있는데 네. 오전 9시부터 시위대하고 이제 군인이 대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위대가 요구한 것이 이제 당시 장영태 도지사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요구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계엄군 철수해달라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것이 성사가 안 되니까 12시쯤 넘어서 이제 시위대가 차량 돌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시위대가 차량 돌진하게 되니까 실탄이 없이 대치하고 있던 군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은 거고, 또 당시 이제 그런 차량 차량으로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시위대가 원래 그 수가 많이 이렇게 이제 운집이 되니까 당시 이제 그 특전사 부대원들이 생명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네. 아마 한 10시 전후로 해서 이제 지휘관들에 의해서 저격수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차량 돌진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저격수들이 그 차량 돌진은 시작되면서 발생한 것이 특전사 병사가 깔려 죽는 사건이거든요. 네. 당시 이제 시위대 장갑차 돌진하니까 광주 기갑학교 그 장갑차가 퇴각하면서 저희 부대원 하나가 넘어진 부대를 덮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끔찍한 그런 이제 병사가 최초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상이라든지 이런 주요 건물에 배치돼 있던 저격수들이 사격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 동청합 발포 사건이 어떤 자유권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청합 발포 사건, 그 발포 사건의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사실상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것이 19일 날 있었던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 병사들에 의해서 광주 시내 전역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네. 너무도 끔찍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경로한 거게 되고 전 시민이 봉기하면서 이제
군인들의 그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제 새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무장하면서 이제 충돌하게 된 사건인데 사실상 광주에서의 그런 사태가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19일날 투입된 군인들의 그런 백주단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폭락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건데 21일 날 오전에 계엄사 수뇌부에서 무슨 결정합니까? 자위권 발동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결국은 그런 그 정말 이제 그 심각한 충돌의 원인을 본인들이 제공한 건데 시민들이 그렇게 무장해서 이제 그 대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자유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그렇게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고 신군부의 군정을 연장하려는 그런 신군부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반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을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저항에 대해서 자유권이라는 발동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사격을 결정한 거기에 이 5.18 발표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갈 게 있다고 보는데요. 헬기 사격과 5.11 분석반 그러니까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네. 특히 헬기 사격은 그 광주 시민들을 당시 군인들이 대량 학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헬기라는 게 그 군무기가 어떤 체계입니까? 기관총과 이런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 소총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뭐 수백 발이 나가는 총인데 실제 전일 빌딩 그런 탄원 흔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된 작전으로서 지금 21일 사건입니까? 아니면 27일?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 최근 발표한 논문에 21일, 27일의 문제가 아니라 21일 날 이미 20일부터 헬기들이 배치되고 제가 21일 날 오전 9시부터 차량 돌진 있는 시간까지 한 서너 시간을 제가 가장 전일 빌딩 앞에서 대치선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다시 이제 조선으로 철수할 때까지도 제가 있었고 단지 이제 그 잠깐 비었던 자리가 뭐냐면 차량 돌진해서 저지선이 무너졌을 때 제가 광주도청 들어가서 한 30분 쉬다 나왔던 경험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도청 앞 21일 도청 앞에서 헬기 사격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청에 들어가 있는 시간에 그 헬기 사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어떤 그 전일 빌딩에 사격을 했다는 얘기는 만약 21일 사격이 있었다면 그거는 어떤 시위대를 향한 사격이 아니라 그 차량 돌진 이후에 금남로에 아직도 있었던 그런 그 시민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위협 사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 정황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 그것 갖고 제가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기는 좀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이거든요. 뭐냐면 개별 부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1공수 여단은 당시 도청 앞에서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면 11공수 여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24단이 도청에 투입되는 작전이 진행 중이었고 그 시각에 그래서 도청 투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헬기장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참모장과 대대장급에는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공수여단은 단지 시위대하고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 중이었고 이 헬기를 이용해서 지금 상무대에서는 24단 병력을 공중 투입하기 위한 공중 기동 작전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중 기동 작전이 벌어지는 과정에 헬기 사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개별 부대 작전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시위대하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지는 우발적으로 자위권적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전체 각각의 부대를 연계해서 보면 11공수여단은 당시에 24단이 도청에 투입되기 위한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고 지원하는 과정의 중요한 작전 목표는 바로 도청 앞 분수대 뒤에 있었던 헬기장이었다는 거죠. 네. 왜 24단은 헬기로 이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5.18의 진실 규명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조금 더 크게 봐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짧게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거, 광주 시민들이 당시 요구했던 거 잘 아시죠? 과잉 진압 인정해라. 두 번째 연행자 석방해라. 그렇죠. 그리고 계엄군 철수해라. 그렇죠. 아주 가벼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까지 계속 몰고 가면서 그걸 소위 군인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건 그 소위 신군부의 수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실은 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굉장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건 내란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희들이 풀어야 될 남은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저격수 배치라든지 또 헬기장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작전 개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미 발포를 준비하고 그렇죠. 예, 저격수를 배치하고 이런 상황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그럼 짧게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그 5.11 분석발 이른바 그 군보안사의 5.11 연구위원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5.18 왜곡의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모태인데 즉 시민들이 먼저 총을 쐈다는 논리를 만들고 다 사실 왜곡하거든요. 그렇죠. 나주 반남 지석 관련 건도 오후에 있었던 일을 오전으로. 자유권 이전의 시간에 오전에 했다고 조작을 해버립니다. 시민들이 먼저 총을 들었다. 이렇게 다. 그리고 군인들이 화염 방사기도 사용했는데 가스탄을 사용했다고 고칩니다. 그리고 총검, 7공수 경우 총검으로 진압했다. 이걸 삭제해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하고 5.18은 폭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권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번에 진상 규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연유된 또 과제 하나가 현실적으로 계속 증폭되어 온 이른바 가짜뉴스. 바로 그런 왜곡들 속에서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예컨대 뭐 이렇게 단발 사안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대책들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재단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글쎄 말입니다. 어제도 금방 오면서 봤는데 그 이하경 의원이 저한테 뭘 보내왔어요. 그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가짜 뉴스가 이게 엄청 심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근데 가짜 뉴스 관련해서 그 찌라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희 대응을 해보려고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경찰 이야기는 뭐냐면 찌라시는 출판물에 의한 이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하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하고 반복하면은 경범죄 정도에 해당이 된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이제 저희는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경찰에 회수해라. 그럼 우리가 회수하면 어쩌냐? 우리가 회수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걸 놔두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욕보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대단히 제한돼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좀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대책들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명예회복은 개헌의 이른바 5.18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거. 뭐 이게 참
최고의 명예 회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 일은 무엇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그 20년 전 대법원 5.18 대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옵니다. 신군부 행태들은 내란이고 반란이다. 네. 광주 시민들은 뭐 어떠냐?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행위였다. 그런 점에서 4.19와 함께 5.18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 최고봉으로서 공인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치권들이 좀 그걸 잘 이해해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의 정치 환경들이 자유한국당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과연 헌법 전문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할지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뭐 5.18 재단의 조사한 여론조사에도 보면 13%인가요? 이렇게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헌법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민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신이 새로운 시대 정신 안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 지혜롭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가서 부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마 항쟁, 네.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 항쟁 이런 것들이 시민 항쟁의 틀 안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 저항을 좀 누그러뜨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 이야기들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북한군 개입설 얘기인데 결국은 아주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만원 박사가 지금 그 북한군 개입설의 증거로 내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는 황장엽 씨, 두 번째는 박승원 상장이거든요.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쓰리스타인데 이 두 분은 이미 한국에서 한 번은 살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박승원 상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탈북해서 이미 작년에 국정원에서 합동조사까지 다 마쳤다라는 종편 보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18 때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국정원에다가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 5.18 특수군으로 내려왔느냐 이걸 좀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주시 자체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름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만원 씨가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기관총 사수입니다. 5월 21일 날 전남대병원 옥상에 기관총 거치해서 태각하던 공수부대 공격해서 세 사람의 특전사 부대원을 살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만원 씨는 그 사람이 특수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5.18 유공자들이 한 4천여 명 되니까 4천여 명 중에서 당시 그 기관총을 들고선 저항했던 시민군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단박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선 그 도널드 그레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그레그 대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네. 제가 자꾸 그 5.18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과 미국 CIA, 당시 CIA 한국 지부장도 했고, 네네. 미국 국가안보의 위원도 그렇죠. 했고, 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도 했고, 네네. 그렇죠. 한국 대사도 했고, 네. 한국에 대한 가장 잘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의 이제 그 표현이 그래요. 한국의 보수 꼴통들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슬프다.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미국에 가서 유엔 본부에 도널드 그레그 대사가 나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뭐 좋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하셨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한번 숙제로 한번 저희들이 풀어볼 이야기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요. 시간이 또 많은데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좀 적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마음이 급해서요. 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니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만 하시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남 목사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날은 없고요. 광주시에서 지금 광주 시민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20일 날
부상당한 시민군 이렇게 없고 부대를 이탈했다가 밤새 그 사람 이제 보살피고 있다. 그 다음 날 복귀해서 아주 부대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뭐 하여튼 광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채감도 있고 또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이제 5.18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5.18을 다시 이야기할 때가 아닐까요? 거짓이 진실을 덮고 있기에 또 그 거짓이 역사로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기에 또한 더불어서 안팎의 위기를 헤쳐나갈 바람직한 시대 정신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진실, 평화, 그리고 나눔, 섬김, 그리고 하나됨. 이 광주 정신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푯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타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